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르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시작된 건가 전쟁이? 그리고 누가 이기는 건가? 그리고 언제 끝나냐? 이런 질문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질문들 전부 틀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요. 누가 이기냐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승패가 명확한 전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끊임없이 서로가 소모하는 소모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은 소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서 장기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샤르르 엑스파일에서는 이 전쟁의 실제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서로 강경하니까 이렇게 뭐 저쪽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우리의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은 이유 뭐냐면 승패가 명확한 정규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대응해서 이란이 지금 뭐예요?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소모를 강요하는 구조로밖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주요 목표를 타격합니다. 뭐 내일 오늘은 뭐 100개, 내일은 200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격하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이란은요, 분산된 네트워크와 비대칭 전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죠. 곳곳에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지금 간헐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초반과 같은 포화 공격은 이란도 지금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각에서는 걸프 국가들이나 미국의 방공망을 소진시켜 놓아서 진짜 무기는 나중에 따로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껴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이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럼 한 달 지난 시점에서도 그걸 안 썼으면 언제 쓴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태의 소모전이라면 한 번쯤은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케 할 뭔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란이 숨겨놓은 무기가 아니냐,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그런데 아직 이란은 이런 걸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않았고, 그리고 예전보다 포화 공격이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도 지금 여기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리전쟁 세력,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그다음에 헤즈볼라, 뭐 이렇게 얘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인 혹은 결정적인 혹은 의미 있는 공격을 걸프 국가나 이스라엘과 미국한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인이 있죠. 헤즈볼라는 이미 재작년 작년을 통해서 중간 조직이 굉장히 많이 와해된 상태죠. 이스라엘이 뭐 했었죠? 삐삐 작전 한번 했잖아요. 삐삐 폭탄 작전. 그러면서 거의 중간 간부 3,000명이 날아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헤즈볼라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헤즈볼라나 후티 반공과 같은 역량을 갖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물류길 확보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시한 이 에픽 퓨리 작전의 본질이 단순히 이스라엘 방어를 넘어선 미국 21세기 최대 물류 강제 철거 작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면 왜 이 물류 강제 철거 작전을 하냐? 한마디로 중국의 1대1로를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이런 원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에 그럴듯한 근거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인도가 유럽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저렴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를 뒷받침할 뭐가? 하드웨어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필요해졌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인도와 유럽을 다이렉트로 잇는 물류길이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IMEC는 뭐의 준말이냐면 인디아 미들 이스트 유럽 이코노믹 코리도, 그러니까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 및 항만의 회랑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구축하게 되면 중국을 패싱하는 그런 미국의 빅픽처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물류길에서 왜 이란을 제거해야 하는가? 이 IMEC의 핵심 경로를 보면요, 인도에서부터 일단 이스라엘까지 철도를 깔아야 돼요. 그런데 하필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EC 프로젝트의 핵심 경로를 방해하고 홍해 위기를 유발하는 이란과 후티 반군을 제거해야만 이 물류의 생명선이 연결될 수 있다. 바로 이 원인 때문에 지금 이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였다. 이런 논리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또 힘을 실는 게 있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걸프 연안국과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가 몇몇 건 이루어졌어요. 바레인, UAE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23년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이란이 하마스를 부추겨서 10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생각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 뭐예요?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이 IMEC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IMEC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우리한테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물류망에서 자칫 우리나라가 소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인도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순간적으로 혹했어요. 진짜? 그럴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나름 설계 논리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IMEC 프로젝트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이게요, 거대한 물류경제 설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건 마찰, 비용, 불확실성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많은 마찰 요소가 있어요. 영원 불면한 전쟁의 기본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이 프로젝트가 전쟁의 원인이다? 조금은 좀 제가 납득하기 힘든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이 물류를 위해서 이란과 후티를 치워버리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요, 어때요? 이란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이란이 그냥 치워질 수 있는 나라인가요? 인구가 무려 8,500만이에요. 그리고 신정체제를 50년간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신정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들 지난번에 봉기에서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봉기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정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도 있거든요. 20만이 넘는. 더욱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 위세가 좀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이런 빅픽처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억지력 회복과 체제 생존의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에 빠져 계시냐면 지정학적 결정론에 빠져 계십니다. 지도를 보니까 딱 나오네. 이렇게 지정학적 결정론에 빠지시는데, 여러분들 이 물류라는 것, 특히 경제하고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전쟁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물류는 안보가 확보된 후에야 따라오는 결과값입니다. 물류라는 건. 이게 1순위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류가 전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1세기의 전쟁은요,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을 싸우고도 아프가니스탄 못 치웠습니다. 탈레반을 못 치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체급이 강한 이란을, 그리고 이 이란은 비대칭 전력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쉽게 치울 수 있을까요? 물류를 위한 강제 철거라는 표현은요, 현대전의 늪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IMEC가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잇는 철도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로에 달리는 게, 이 철도망을 달리는 게 기차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랍권의 반이스라엘 정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뿌리 깊어요. 단순히 수교를 맺었다고 해서 금방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훨씬 이 새로운 물류길보다 훨씬 견고한 게 걸프 국가들, 중동 무슬림 국가들의 반이스라엘 정서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철도가 깔렸다고 합시다. 철도가 깔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철도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야겠죠. 왜?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친서방 정권을 딱 세웠단 말이야. 친서방 정권을 딱 세웠어. 이 전쟁을 통해서 친서방 정권을 딱 세우고 이걸 철도를 깔았어요. 철도를 깔았어. 그런데 이란의 이 새로운 친서방 정권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정 체제를 50년 한 나라인데 당연히 곳곳에서 내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반미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도 살아있을 거죠. 그럼 이들이 노리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뭘까요? 바로 이 IMEC 철도가 될 겁니다. 끊임없이 시달릴 거예요. 끊임없이. 특히 제가 지적할 게 뭐냐면은 이 IMEC 자체를 한번 봐야 돼요. IMEC는요, 2023년 9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있는 G20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공식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어떤 일종의 대항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요, 순전히 선언 형식으로 나온 이른바 페이퍼 플랜이에요. 페이퍼 플랜. 여러분, 현재 사우디에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항구, 하이파 항구까지 이어지는 철도는요, 상당 부분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철도 표준도 달라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사를 전쟁 중에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IMEC가 되려면 핵심 전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화해예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대중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죠. 그렇죠? 더욱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선 다자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자간 협력. IMEC에는요, 여러분들 미국, 인도, 사우디, UAE, EU 국가들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급이 큰 나라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 중 한 나라만 정권이 바뀌거나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도 전체 플랜에 지장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북한 핵개발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 6명이 모여서 회담하자. 그게 육자회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거래 혹은 중요한 협상은요, 1대1로 마주 앉아서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사공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육자회담도 그래서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의 약속을 믿고 당장 수만 명의 목숨과 수조 달러가 들어오는 이런 현재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요, 국가의 운영 차원에서 이게 너무 승률이 없는 도박이 아닐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물류하는 기업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류하는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해서 물류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듣기에는 야, 집을 청소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에다 수류탄을 까놓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미 물류망에서 소외되어서 위기에 처했다. 이런 프레임은요, 전 지나친 공포 마케팅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조선 해운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동 인프라 건설의 핵심 파트너예요. 그리고 이 IMEC 철도가 깔린다고 해서 나머지 해운이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IMEC 프로젝트 보면요, 인도에서 이란 거쳐서 사우디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가요. 철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뭘 해야 돼요? 철도로 온 물류를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서 배에다 선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 도착하면 유럽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배에서 물건 내려서 유럽 철도망으로 유럽 전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역해 보시는 분들 아시죠? 이 한 번 그 환적할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걸 2번 환적을 해야 돼요. 이게 돈이 남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던 대로 해운길이 정상화된다면 이 해운길이 훨씬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여론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미국의 한번 여론을 제가 한번 종합해 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명분 없는 전쟁, 이라크전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하고 또 아틀랜틱 같은 이런 매체들은요, 이번 전쟁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지는 명확하죠. 전쟁의 출발점이 된 정보의 신뢰성 문제. 이게 뭐냐면 네타냐후가 꼬셨다는 얘기지. 네타냐후가. 그다음에 침공을 정당할 만큼의 위협이 명확했는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전쟁 이후에 계획이 과연 있는가. 이 계획이 안 보인다. 이런 논지예요.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한 개념이 The Day After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즉 전쟁 다음 날부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니. 예. 또한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정권 교체만을 목표로 한 전쟁,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했으니까 참수작전을 했겠죠. 이런 정권 교체만을 목표로 한 전쟁은 이후 통치 공백과 내전 그리고 장기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 지적이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즉 단순하게 도덕적 비판이 아니라 설계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비판적인 시각이긴 한데요. 조금 앞에 거하고는 다르게 좀 구조적인 비판을 하는 쪽이 굉장히 또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전쟁 때문에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주로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매체들은요, 이 전쟁 자체보다 이 전쟁이 남기는 규범의 붕괴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제 타격은요, 이 규범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번 일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이 중요했었습니다. 저도 협상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협상 쪽에 무게를 뒀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매체들이 하는 지적이 또 뭐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무엇으로 제재할 것인가. 타국의 주권 침해를 비판할 명분이 약화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나마 현실주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이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었다. 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폭스뉴스 등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란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북한의 예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북한은. 이런 똑같은 예를 이란에서까지 만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현실주의적으로 보고 있는 이 언론들은 지금 전쟁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한번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정책 결정자들보다 더 똑똑할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건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분명히 그 비판 이성에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무엇인가를 지금 이 세 번째, 즉 현실적 시각을 보는 언론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트럼프의 비판보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고 이 향후 플랜을 이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분석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끝나갈 것인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이들이 또 다음 플랜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포커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쟁이 이미 벌어진 이상 더 이상 뭐 공자님처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들조차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기화 우려, 출구 전략 부재, 예상보다 강한 이란의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커지는 리스크가 뭐예요? 일단 뭐예요? 여러분들, 동맹국 이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일단 나토가 전혀 이 전쟁에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IMEC는 유럽까지 연결된 거면, 큰 그림이면 당연히 유럽이 뭐야? IMEC 때문에 우리 유럽도 나서야겠다 이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자 지금 나 거기 안 가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걸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걸프 국가한테 전쟁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또 하나, 전쟁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참수작전, 그러니까 참수작전 한 번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왜? 그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참수작전, 이렇게 신정체제에서 강한 반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신정체, 남미 국가하고 달라요. 강한 신정체제를 갖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이 전쟁은요, 이 참수작전은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억지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억지력도 상대가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가 버티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다 위협은 이해가 된다. 이란의 위협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행동은 현실적인 위험이다. 하지만 전쟁의 개시 기준이 모호하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가 전쟁을 시작할 이유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종료 조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언제 끝나는가? 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축돌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이 안 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명확하죠.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이걸 통해서 이란의 지역 영향력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다시 억지력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IMC 같은 프로젝트는 있어요. 그리고 존재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변화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반면 이란의 목표는 훨씬 현실적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완승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들도 대가를 치른다라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즉, 체제 생존과 억지력 유지가 지금 이란의 이 전쟁의 목표가 된 거죠. 그리고 사우디와 UAE 같은 주변국들도요, 이란의 약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전쟁이 자국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이런 이중적 계산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계산 속에 있어요. 다만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느냐? 여기에는 조금 과장이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대전 수준으로 이어지려면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에너지와 해상교통을 중심으로 한 이 리스크 증가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하고 UAE죠. 이 두 나라를 우리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사우디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가장 큰 나라가,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잖아요. 사우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이 UAE하고 사우디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번 전쟁으로 이 두 나라의 생명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요, 호르무즈 해협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놀랍죠?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우디는요, 동서로
이어지는 그런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페트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있고 UAE는 자국 내륙에서 오만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유해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또 있어요. 특히 사우디는요. 특히 사우디의 핵심인 이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은요. 아브카이크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의 양부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부터 홍해까지 직결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우회하면서 홍해로 직접 수출이 가능하죠. 즉 이란을 건너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E도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부다비 크루드 오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만만 쪽으로 딱 들어가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봉쇄를 무력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란이 그토록 UAE를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사우디를 한번 보십시오. 왜? 사우디는 양쪽 다 해협으로 노출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변화가 뭐냐면은 이 파이프라인 동맹의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UAE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나머지 걸프 국가들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걸프만 안쪽에 있는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돼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란이 겁을 주고 봉쇄한다고 하고 위협을 가하면 이 나라들은 엄청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란이 뭐라고 있어요? 야, 호르무즈 지나가려면 얼마씩 내라? 유조선 한 척당 30억씩 내세요. 이러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걸프 연안국들,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지나가는 이 나라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들이 파이프라인을 어디? 사우디의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에 연결하거나 거기서 더 확장돼서 UAE의 파이프라인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만드는 게 초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파이프라인만 완성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나갈 때마다 30억씩 이란에 주는 거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쪽이 더 남는 장사냐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라 이거지.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물류의 안정성까지.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들은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것 같아요. 사우디와 같이, UAE와 같이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번 전쟁이 뭐예요? 이게 바다에 길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중동의 걸프 국가들의 전력 구조 자체가 변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맞아보니 아프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우디하고 UAE가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방공망으로 100% 막을 수 없다.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즉 걸프 국가들을 이란이 각성시켜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핵심. 막으면 되겠어요? 막는 것만 아니죠. 우리도 때릴 수 있어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사우디와 UAE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사우디하고 UAE는 특히 사우디는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홍해로 갈 필요는 있어요. 왜? 사우디가 바로 맞닿아 있지 않고 사우디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예멘이 있잖아요. 예멘에 누가 있어요? 후티 반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후티 반군도 홍해에서 초크 포인트를 지금 죄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홍해에서도 굉장히 그 좁은 곳이 있거든요. 바브엘만데브 지역이라고 해협이라고 굉장히 여기 더 좁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근처에서 준동하는 게 후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사우디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홍해의 물류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서 준동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작전을 사우디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티는 다른 헤즈볼라나 뭐 이렇게 이라크 민병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게릴라는 건 뭐예요? 게릴라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스폰서가 들어와야 돼. 끊임없이 외부에서 스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후티는 약간 반자립형이에요. 얘네가.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란의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란이 곤경을 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지금 이란이 제일 많이 두드려 맞고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피해를 받고. 만신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만신창, 국가가 만신창이에요. 모든 산업시설이 지금 다 박살이 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프록시 세력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후티 세력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기 위해선 해상 물류를 통해서 지원해야 돼요. 해상 물류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란이 지금 박살난 상태에서. 이 초크 포인트를 위해서 사우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력한 체계적인 정교한 군사작전을 후티한테 한다면 후티한테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 입장에서는 후티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야지 홍해에서의 물류의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봤잖아요. 사우디가. 너무나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부터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어디가 1순위인지 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마디로 중동 전체 전략 구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가장 원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누가? 네타냐후가. 왜?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오면 네타냐후는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받으면 네타냐후는 감옥 갈지도 몰라요. 왜? 네타냐후가 처갓집 비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처갓집 비리가 어마어마해서 네타냐후 감옥 가기 직전에 2023년에 10월에 하마스 사태가 터졌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타냐후 하는 짓은 뭐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누굴 끌어들여서, 미국을 끌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 네타냐후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어나서 다른 공부는 안 하고 유대 경전만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하레디라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낸 애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살면서 맨날 유대 경전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엔 하레디 숫자가 얼마 없었는데 딱 보니까 야, 하레디가 되면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하레디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하레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출산율이 엄청 높습니다. 얘네는 낙태가 금지예요. 금기예요. 자기 경전상.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낳아요. 애를 무조건 낳아.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얼마? 15%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세금도 안 내고 병역 의무도 없는데 뭐는 있다? 투표권은 있어요.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얘네가 정치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유대 경전상 뭐가 있냐? 얘네 그 교리상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이란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이란은 사탄의 세력이고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했다. 전쟁을 적극 창설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란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강경한 주장을 펴는 게 바로 이 하레디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레디한테 투표를 받는 정치인 세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쟁은요, 누군가가 설계한 물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억지력, 생존, 에너지, 그리고 정치가 뒤엉킨 복잡한 전쟁이에요. 깔끔하게 설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요, 길을 새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